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보육대란, 또 보육대란 무슨 얘기냐. 지난해 11월이었죠. 만 3살부터 5살 무상보육 어린이 예산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아이들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했습니다. 교육청은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결국은 무상보육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육대란에 직면했습니다. 가까스로 정부와 국회가 예산 마련 방안에 합의를 하고 올해 2월과 3월치까지는 각 교육청이 어떻게든 예산을 짜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겨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된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4월부터 또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3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 보육 타가소죠. 이게 뭐 유치원인가요? 여기 보내는데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왜 공약을 했느냐? 3살부터 5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특히 학부모 중에서 여성들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애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보육이 나온 겁니다. 정부 여당은 2월과 3월만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은 4월부터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짜가지고 해주겠다 해놓고 전혀 이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보육대란이 4월부터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아이 키우기는 오히려 더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겨레 신문의 사설에서 질타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무상보육 정책을 펴는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어린이집 폭력을 계기로 해서 당장 무상보육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투자가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비난까지 감수할 만큼 과도한 수준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만 봐도요,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투자는 국내 총생산 GDP의 0.8%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 0.8% 작구나 라고만 느끼겠는데요. OECD 국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 정권,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등입니다. 뒤에서 3등입니다. 아동복지 투자가 4%를 넘는, 즉 우리보다도 5배 이상 되는 북유럽 국가 빼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도 거의 4%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한국과 유아복지 투자가 아주 최저 수준인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과도한 복지로 나라가 망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도한 아동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수구 언론들의 주장 그대로라면 OECD 국가에서는 어린이집 폭행 때문에 매일 신문지면 방송을 장식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32등이에요. 32등. 그 앞에 있는 31개 국가 전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드는 예산이 한 10조 원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기초연금 예산 한 10조 원 됩니다. 지금 비슷하죠? 무상보육이 천문학적인 세금 폭탄 운운하는데요. 지금은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나 2040년이 된다면은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40년이 되면 무상보육은 아이들 숫자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10조 원 됩니다. 그러나
2040년도 노인 기초연금 지금 수준만으로 줘도요. 100조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왜? 노년층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들 산에도 다니고 건강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 팍팍 늘어납니다. 이제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진짜 국민의 절반이 될 날도 공상과학 소설만은 아닙니다. 복지 절대로 낭비 아니고 단순 투자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복지에 지출되는 돈은 그저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콘크리트로 뭔가를 만들어야만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독립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라는 나라 있습니다. 이 나라 1990년대에 독립했으니까 개판 5분 전일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기도 백인들은 잘 살고 흑인들은 못 사는 국민 대다수 흑인이 정말로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나라가 바로 나미비아입니다. 흑인들 실업률이 우리나라 지금 뭐 7% 8%만 돼도 사람들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나미비아의 흑인 실업률은 50%가 넘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흑인들 중에서 둘 중 한 명은 실업자입니다. 그나마 직장을 가진 흑인들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비정규직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는 거죠. 이 나미비아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당시 시민단체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60세 이하의 주민 930명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달에 100나미비아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마을은 작아요. 그리고 21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목선 그들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조그마한 마을 단위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마을 단위에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The Basic Income Grant Pilot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영문 앞글자를 따서 빅 프로젝트라고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입했을 당시 나미비아의 부를 독점한 백인 부자들은 우리나라 수구 언론들과 똑같은 주장을 폈어요. 젊은 근로계층에게 이런 복지 혜택을 주면은 나태해져서 그들의 인생을 더욱 망치게 될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는데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자 밀가루와 이스트를 싸서 빵을 굽거나 옷감을 사서 옷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 청년은 가게를 연 지 2년 만에 직원 2명을 고용할 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젊은 근로세대가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갖고 창업을 시작하자 마을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활력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을의 실업률 60%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45%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실업률이긴 합니다만 60%에 도달했던 실업률이 불과 2년 만에 45%로 낮아졌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복지 투자는 비용이라는 고정관념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복지 실험, 즉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브라질의 전설적인 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인구 2억 명이 넘는 브라질을 상대로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인데요. 이 복지 정책은 세계은행 총재도 그야말로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모범이라고 불렀을 만큼 성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잘 설계된 복지 투자는 어떤 부양책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한민국도 양극화로 실험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저소득층 그리고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노년층에게 복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노인네들 20만 원만 줄 게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을 줘야 돼요. 너무 작은 혜택을 주면은 그저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쓸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아시다시피 KBS
박모 기자의 대담한 경제 제가 주시하고 있는 글인데요. 거기서 제가 가져온 글입니다. 복지가 모두 다 성장 동력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잘 설계된 복지는 일반적인 4대강 사업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발상의 전환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이 어떤 경제정책을 내세워도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이런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예.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서영석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마크 리포트 대사의 쾌유를 비는 거야. 네.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요즘 우리나라의 행태를 보면은 좀 심하죠, 김현준 PD. 예,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이사장님이 아까 언급하신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복지가 늘어나면 젊은이들이 나태해져가지고 경쟁력이 저하된다. 정말 오만하고 꼰대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부자들이 자기는 열심히 뺑이 쳐가지고 돈 벌었는데 젊은 놈들은 노력도 안 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살리는 거냐, 뭐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그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 맞죠. 네.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 소득이 한 100만 원이 지금 된다고 쳤을 때 그 중에 50 정도가 더해져가지고 국가에서 대주는 게, 그래서 사실상 한 150 정도 수준의 소득으로 늘어난다고 치면은 제가 그 50만큼 나태해질까요? 전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좀 더 벌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글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겠죠. 누가 그만큼 50만 원 더 주면은 나태해질까요?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소비가 그만큼 늘어날 뿐이야. 좀 쓸 때 마음이 졸이거나 불편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유행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홀리스트라든지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그런 옷 사고 싶은데 사실 비싸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닌데 그 동대문 가가지고 1, 2만 원짜리 사는 데 비하면은 가격이 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못 사죠. 그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이면은 원룸 한 달 35만 원 내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먹을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처리하고 나면 겨우 쓸 수 있는 돈이 한 1,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봐도 비대어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쓸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더 이상 소비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이면 그야말로 최저소득에 해당하니까 돈을 안 벌면 몰라도, 그러면은 여기 한 50만 원 정도 보조를 준다고 그러면은 그걸 갖고 50만 원 벌었으니까 이제 나 직장 안 나갈란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프랑스처럼 실업급여를 많게는 200-300만 원씩 우리 돈으로 주는 그런 나라도 잘 돌아가는데 그렇게까지 하자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해줄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논의가 되는 그냥 지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봤자 몇십만 원 정도 이게 될 텐데 그마저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은 안도감 정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안도감, 좀 더 편안하게 지출할 때 발발 떨지 않고. 노인네들한테 20만 원 주는 거는요, 생산 연령 인구에게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큰 돈입니다, 사실은. 노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 그때까지 완전히 무의미하게 살아왔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자기 삶의 그 흔적 속에서 축적한 재산이 어떻게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취직을 할 수가 없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가용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20만 원씩 주면은 그 돈 가지고 담배도 사서 피고 자기 먹고 싶은 돈 그것도 사 먹을 것이고 하다못해 손자들한테 10,000원 용돈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다 소비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럼 뭘 사겠습니까? 우리나라 저기 기업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을 다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돈을 주는 거는 바로 실질적인 소비로 직결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 줘봐요. 그거 쓰겠습니까? 안 쓰고 그냥 냅두지. 참 그런 간단한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복지가 늘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나태해져가지고 발전이 저해된다. 요게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를 가지고 예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 교과서 같은데 공산주의를 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 이런 논리를 지금 여기다가도 가져다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경쟁이 없어서 그렇다는 뭐 예. 취지인데 자본주의 장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하튼 뭐 돈 주면은 나태해져서 일 안 한다는 식의 논리는 오만방자한 네. 일부 극히 일부 성공한 자들의 그야말로 독선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예. 들을 필요 없겠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 거는 그냥 다 그냥 뭉개버리고 우리 길을 굳건히 가면 되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마크 리퍼트 대사의 병실을요. 우리 정치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지어 찾고 있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뭐 이제 어제까지의 얘기겠죠. 사실 따지자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 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일행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일찌감치 병실을 찾았고요. 어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문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마치자마자 귀국 첫 일정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고요. 그 밖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주말에 방문을 해서 리퍼트 대사가 피로를 느낀다며 더는 면회를 받지 않겠다고 미 대사관 쪽이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설명한 것만 들어봐도 예. 여기서 야당 인사 중에서는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굽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집권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 외교통상부 장관 저는 충분히 가서 문병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나 해가지고 수도 없이 문병을 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이 가서 문병을 하고 리퍼트 대사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문명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딴 짓을 하니까 오죽했으면 조합 밑에서 더 이상 문병 안 받겠다고 그러겠어요.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갔다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갔겠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두장 찍기 위해서 가겠지. 특히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워낙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못 챙겨요. 그래서 언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신문에 한 줄 나면은 쟤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보도자료까지 쫙 뿌립니다. 언론사에 갔다고 그런 거죠.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자, 한겨레 사설이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네. 리퍼트 대사 위문 과공, 과도한 공손이라는 뜻일까요? 네, 과공은 비례다 할 때 네. 지나칠 과자죠. 예. 네. 자, 흉기로 공격당해 상처 입은 피해자를 찾아서 위로하는 것은 미덕이겠고 예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상대가 외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인 만큼 이 위로의 형식을 정중하게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각각의 문병 행차는 한 건씩 놓고 볼 때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와 소속 의원들 각 부처 장관과 총리, 대통령까지 한 외국 대사의 병실에 줄을 잇는 모습을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북한 놈들이 그럴 거 아니야. 예. 봐라. 지금 한국이 미국 식민지 맞잖아. 대사 한 명이 했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몽땅 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지. 이 가령 정부 대표로 주무장관이든 누구든 한 사람을 지정해 위문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위로 전문이나 이 화분을 보내는 것으로 조율을 했으면은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문병 때 위로의 말도 잘 골라서 할 필요가 있겠죠. 김무성 대표는
종북 좌파들이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다친 사람을 위로하는 데 집중하는 게 옳지요. 거기까지 가서 정치적 이득을 셈하면서 사건을 부풀리는 거. 예.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지금 얼굴을 80방을 넘게 꿰매가지고 퉁퉁 부어서 반창고 붙이고 있는 사람한테 종북 좌파가 어쩌고 맞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거 뭐 김부성 선생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닐 테니까 예. 누군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종북 좌파 뭐라고 통역을 해줬을까요? 글쎄요. 좌파는 레프트고 종북은 노스 레프트인가? 노스 팔로잉 레프트인가? 그거 궁금하네요. 종북 좌파. 여하튼 예. 그걸 듣고 리포트 대사가 속으로 우리 김무성 선생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비웃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아니 와가지고. 뭐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기회를 빕니다. 뭐 하고 그냥 가면 되지. 종북 좌파의 소행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웃으면서 야 니들이 그렇게도 나를 이용해 먹고 싶으냐 인간들아 그럴 거예요. 진짜. 예. 일각에서 종북 좌파라고 비아냥거리거나 비웃거나 비판하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도 마크 리포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의연한 대처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미동맹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북 좌파라고 그래.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지들 하고 입장만 다르면 다 종북 좌파야. 개 같은 XX들. 참. 예, 한글보 사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대사 피습, 정치 계산보다 국익으로 다루어야 이 사건을 성급하게 종북 세력의 조직적인 범죄로 몰고 가는 것부터가 무리라고 한국일보도 주장을 합니다. 이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진 개인의 일탈 행동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당장 새누리당에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언론은 리퍼트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드는 우리 외교 안보적 이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죠. 이번 사건하고 연결시킬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익을 우선해야 할 집권 여당이 치밀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사드 도입 문제를 마치 미국의 선심 쓰듯 먼저 꺼낸 건 생각이 얕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10수년 공전돼온 저간의 사정은 무시하고 당장 테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도 지나칩니다.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부채춤과 발레, 난타 공연 등 수선을 떠는 것도 민망스럽습니다. 예. 아니, 뭐, 진중권 씨가 그런 얘기 했더만, 리포터 정말 섬찟하겠다고. 예. 맞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야, 미친 애들 아니야. 예,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예. 아니, 아픈 사람은 난데, 이건 아니, 리포터도 미국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존중하겠죠. 네, 근데 구슬하고 뭐 개고기를 갖다 바치고 고양이 고기를 또 바친 미친놈도 있다더만. 고양이 고기까지요? 네, 아니 뭐 진중권 트윗에 올라왔다고 어디 기사 썼더라고. 난 못 봤는데 직접 내 눈을 못 봤는데 아니 리포터 대사로 자기 눈으로는 안 받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좀 얘들 제정신이야. 그리고 그 애완견을 자기 가족이랑 다름없이 부르는 여기는 리포터 대사한테 저기 상처에 좋다고 개고기를 어느 노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문안이나 어떤 위로가 아니고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종북 좌파라고 그러는데 예. 진짜 종미가 있긴 있나 봐요. 예. 야, 미국 없으면은 당장 뭐 우리나라 지금 당장 군부 장성들도 그렇지만은 북한보다도 국방비를 10배 이상 몇십조 원씩 쓰면서 미국 없으면은 우리는 북한이 절대로 북한한테 이길 수 없다라고 아니 실상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은 그렇게 안 해야지. 뭐 좀 전력은 열세지만은 예.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들은 돈은 10배, 20배 더 쓰면서 아이고 미국 어르신 없으면 우리 당장 망합니다. 북한 치더라도 우리 다 죽어요. 이게
대한민국 월급 받고 있는 똥별들의 실상입니다. 진짜. 아니 이 인간들이 나라를 못 팔아먹어서 안다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참나. 아니, 사드라는 게 그것도 수십조 원 드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이게 또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고 바로 코앞에 중국하고 러시아를 마주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요. 그런데 이걸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사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진짜 나라 팔아먹는 게 대한제국 말기에 이완용 이런 개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게 이 별로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야, 이거 뭐 사드 하자고 어떤 놈 들고 있어. 나라 팔아먹는다는 게 별게 아니구나. 바로 이런 인간들이 나라 팔아먹는 놈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제국주의가 행식적으로는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20세기 19세기 말처럼 제국주의 시대라면 나라 들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바쳐놓고 우리를 제발 52번째 주로 해주세요 할 놈들이에요, 보면은. 뭐 필요하다면, 진짜로 필요하다면은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틈을 타서 이렇게 이런 간부고요. 그건 좀 이거 뭐야? 아니죠. 나라 팔먹을 놈들이죠. 건강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 다 같이 자중합시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이 인간들 좀 따로 모아가지고 저 어디 섬 하나 줘가지고 미국에 52번째 주로 그냥 가서 살아라 하고 싶어. 예.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마도를 이렇게 할까? 대마도 옛날 우리 땅이었으니까. 예. 멀지도 않고. 예. 예. 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4월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회피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죠.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저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 장관이 된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계산상 10개월짜리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여야 청문위원들의 우려 섞인 질의에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한 겁니다. 이 유기준 후보자는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다고 하고요. 뭐 어느 자리는 적절한지. 그리고 유일호 후보자는 시한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민했다.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만 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끝내 부인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은 시한부 장관으로 끝나게 될 것이란 불확실성만 키워놓은 꼴입니다. 자, 경향사설 한번 보죠. 대통령이 시한부 장관 논란 정리해야. 장관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1월 중순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신임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게 될 경우 임기가 고작 10달도 안 되는 셈입니다. 물러나는 시점이 미리 정해진 장관이 부처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죠. 이렇게 시한부 장관 논란이 계속될 경우 폐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당사자인 장관 후보자들은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서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장관 임명과 지명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넘겼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시한부 내각, 시한부 장관 논란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예, 경향의 주장입니다. 경향의 주장 이랄서가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진짜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상권분립 어쩌고저쩌고 뭐 침해한다고 뭐 옛날 세월호 때 뭐 그렇게 난리 불수를 떨더니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그것도 선거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갖다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사실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각제적 요소죠. 예, 상권분립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가. 난 국회의원들 장관 시키는 거 뭐 그렇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 입으로 상권분립 운운을 떠드는 그 인간이 자기 편리할 때는 뭐든지 다 하는 거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법에 대한 인식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절대 왕정 시대에 왕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신하들이나 나의 백성들, 나의 노예들이 지키는 게 법이고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절대 왕정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행태가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걸 보면은 자기는 안 지켜도 돼. 삼권 분립이라는 말은 안 맞고요. 보면 이번에 그 여당 의원들을 특보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권 분립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권 분립만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유일 체제입니다. 말하자면은 전직 헌법재판소장에 있던 김영준, 전직 대법관이었던 안대희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인간입니다. 그리고 현직 헌법재판관인 안창호를 검찰총장 후보로 밀었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황찬현이를 감사원장으로 보낸 인간입니다. 그리고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성존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현직 여당의 원내대표인 이완구를 총리로 보내고요. 그리고 현직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현직 여당 의원 3명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기용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 판사를 갖다가 법원에 있는 판사를 갖다가 감사원장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보내고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상권분립이라는 거 없어요. 상권분립은 니들끼리 하라는 얘기야.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니 뭐 10개월 나오면 뭐 어때? 그때 그만두고 다시 출마시키면 되지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할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럴 거예요. 왜? 왕이니까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이 국가의 가장 커다란 비극인 겁니다. 예. 다음 토픽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연명하겠다고 장관하겠다면서 온갖 비리 세트는 다 선보이고 있는 유씨 일가구만 유1호 유기준도 보면은 참 대한민국의 이른바 기득권자들의 몰렴치함을 그대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그래서 야 너 이런 흠집이 있는데 그래도 너 장관할래? 하겠다고 해놓고 야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년 총선 있는데 총선 불출마할 거야? 라고 묻는데 여당위원회의 쉴드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들 평균 임기가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뻔뻔스럽게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집단을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울고 싶습니다. 넘어가죠. 울지 마시고요. 네. 예.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은 보육대란 걱정이 터져 나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몇 말씀 해주셨죠. 네. 지난해 11월 만 3에서 5세 어린이의 무상보육 예산을 만 3에서 5세면은 우리 나이로 치자면은 이르면은 4살부터 7살까지도 되죠. 그러니까 이르면 4살부터 미취학 아동. 그러면은 뭐 이르면 4살 이상 미취학 아동. 유치원이라고 봐야 되겠네. 예, 뭐 그런 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들에 대한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요. 교육청은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올해 초 보육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컸습니다. 가까스로 정부와 국회가 예산 마련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 2에서 3월치까지는 각 교육청이 어떻게든 예산을 짜놓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겨우 시간을 벌어 놓았던 거죠. 기억들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합의된 후속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4월부터 또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아이 키우는 일로 이렇게 부모들을 애태우고 심란하게 만들어서야 과연 국가가 국가 노릇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로 가보죠. 예고된 보육대란의 무대책 정부.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3에서 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죠.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논란 끝에 부족한 재원 1조 7,657억 원 가운데 5,064억 원을 정부가 이 목적 예비비로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죠. 지난해의 일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으려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애초 합의가 유지가 됐지만 문제는 이후 넉 달 동안 실천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이 급한 대로 편성한 예산이 3월이면 동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방재정법 개정을 미룬 국회도 문제거니와 국회가 이미 의결한 목적 예비비 집행마저 보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공약을 해? 예. 아니 공약할 때는 그 표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공약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뭐 무슨 약속이든 못 하겠느냐는 여권 모 유력 인사의 말이. 진짜. 그러니까 정답을 거기에서 찾아야만. 참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현실? 문제인 거예요. 예. 아니 저는 뭐든지 해주겠다는 저 얘기를 사실로 믿고 이런 거겠지. 박근혜를 찍고 싶은데 제 사실 뭐 박정희 딸이라서 찍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쪽팔리고 그래서 이유를 찾는데 아예 나는 3살에서 5살 A를 갖고 있는데 그 공짜로 해주겠다니까 찍어. 노인네들은 20만씩 준다니까 찍어. 뭐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박근혜가 막 늘어놓은 그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사실로 믿고 저는 찍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마저 하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 스스로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한국일보 사설도 좀 볼게요. 네. 또 걱정되는 보육료 대란 결국 미봉으로는 안 된다. 보육료 대란의 피해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전국 교육청에는 보육료 지원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예산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유치원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미 모집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당장 예비비를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 급한 불부터 꺼야 마땅합니다. 국회가 집행을 의결한 예비비를 움켜쥐고 있을 명분도 없을 뿐더러 보육료를 빌미로 야당 성향이 대부분인 시도교육감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만 살 뿐이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입니다. 이거 좀 예리합니다. 한국일보 예리하고. 예,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 그런 다음 정치권과 협의해 관련 법안에 국회 통과에 노력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도교육감이 뭐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은 뭐 진보냐 보수냐를 표방하고 다 당선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위대하신 박근혜 각하를 옹이하는 보수 교육감들은 경상도에서만 됐습니다. 그것도 경남은 또 경남 부산은 안 됐어요. 울산하고 대구, 경북 참 불행한 동네들이지. 대구가 불행한 동네들이야. 정책의 차이를 보면 그 아이들 참 불행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들이 잘못 선택하면은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래서 줄 돈도 그냥 엉키시고 뭐 원래 그 대기업들 갑질이 그겁니다. 뻔히 줘야 될 대금을 안 줘. 안 주는 거야. 그럼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은 뭐 결제가 안 났어. 오늘 금요일인데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해가지고 다 월요일날 주겠습니다. 금요일에 줘도 아무 탈도 없어요. 근데 꼭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지고 월요일날 준다고. 또 월요일 되면은, 그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요일을 또 미룹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가진 놈들이 갑질이거든요. 똥줄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거. 지금 정부 행태가, 여야 합의로 목적 예비비를 갖다가 지출하기로 딱 결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출 안 해. 왜 안 하겠습니까? 야, 이 새끼들아, 맛 좀 봐라. 이런 거지. 저는 이 한국일보의 분석이요. 이 길들이기 시도라는 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게 굉장히 섬뜩한 얘기인 게, 이 정치적으로, 이 교육감들 정치적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아무튼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가동하는데 그 빌미로 어린 아이들, 또 그 아이들 어머니들, 빌미가 이제 볼모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이라면은 그런 것까지도 저당 잡을 수 있는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새끼들도 대한민국 역사에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일제시대 때만 대한제국 말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있는 판인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느 놈 희생시키는 걸 갖다가 그야말로 담배로 비하면 안 되겠다. 식은 죽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인구도 많고 하니까 예. 시정에서 시정 잡배들 장사미사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놈도 있으면 왕따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정부가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정부라는 게 권력을 이임받은 인간들이고 아니 박근혜가 뭐 천년만년 대통령 할 거야?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마치 박근혜 마마를 모시는 시민들처럼 행동하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지. 이 만 3에서 5세 아이들 기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라고 하면은 이 제 또래인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유해진 PD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제가 이제 34시니까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뭐 그런 아이들 자녀 두고 있거든요. 요즘은 일찍 결혼 사람 없어. 아니요, 그렇게 20대에 결혼하는 그래도 여자들은 20대에 있지. 결혼 많이 하죠. 중후반에 해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인 아이들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과정 빤합니다. 몇 천만 원씩 1억 원 넘게 빚져가지고 월급으로 그 이자 갚고 원금 조금씩 상환하면서 탈탈 털고 나면요 적응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육 지원이라도 해준다니까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 거죠. 4월부터 이거 끊길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열받는 게 그거예요. 안 해주다가 해주면 고맙지만은 하다가 안 해주면은 더 열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해달라고 그랬나? 지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교육청한테 뭐 뜯는 게도 해주더니 이제 안 해줘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박근혜 각하께서 이게 3, 4시, 5세의 학부모들은 뭐 30대겠죠, 주로. 그죠? 30대 초반에서 후반에 걸쳐 있겠죠. 그렇죠. 예. 뭐 20대 후반도 좀 일부 덜어 포함되겠습니다만 여하튼 30대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30대는 나이 신하들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진짜 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가게를 짜고 꾸려온 젊은 부부들은요. 이런 일 생기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만들러 가서 은행에 가서 구걸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너무 눈에 선해가지고 정말 불안하고 그런 일일 텐데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마당에 일배라면서 그런 젊은 인간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네. 가장 이 사회에서 말하자면은 핍박받는 그리고 지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넘어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사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드. 예, 사드와 동아시아. 이 사드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게 혀를 깨물어야 될 텐데. 사드. 예, 저는 저기 사드. 낯간지러워서. 난 이게 하겠습니다. 무슨 유행성 출혈 이름인 줄 알았어, 처음에. 예. H가 한 2개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사드와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로 오늘 몇 말씀 해보겠습니다.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네. 여당 일각이 미국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새삼 부각시켰죠. 그 배경은 앞서서 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속내에 당연히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드가 주한미군의 배치가 만약에 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매 계획은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예. 한마디로 이 표면적으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좋게 말하면은 중국의 눈치까지 살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분석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결정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무능의 발로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근본적으로 노라고 답하지 못하느냐라는 질타가 나오겠죠. 사드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겨냥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편입되는 단초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요격 고도 40에서 150km인 사드 요격 미사일과 탐지거리 1000km 미만인 하강 단계 미사일 탐지용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도 꾸준히 제기가 됩니다. 문제는 탐지거리 2000km 이상인 상승 단계 미사일 탐지용 레이더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조기 경보용 레이더는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차원을 넘어서 중국의 미사일 기지까지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쟁점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관계 당국의 입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논란이 좀 커지니까 어제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죠. 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면서 앞으로 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구매 계획이 없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다음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난해 6월 18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단계, 즉 종말 단계에 쓰이는 요격체제다. 주한미군이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함께 중첩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하고 관련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청와대의 안보 컨트롤 타워와 현직 국방부 사령탑이 나란히 사드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 대변인은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두 사람의 말에 무게가 실리겠죠. 관건은 돈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 김관진, 한민구 두 사람의 말은 하면 좋다는 것이고요. 대변인을 통해 흘러나온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안 한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 돈으로 배치한다면 오케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아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 중에서 구매 계획이 없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돈 주고 살 계획이 없다는 거지 네. 배치에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앞에서 중국 얘기 꺼냈죠. 미국 말고 우리가 당장 눈치를 살펴야 하는 존재가 중국인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중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눈여겨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알렉산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지난달에 이런 말을 했죠.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역효과를 낳으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 자, 티모닌 대사가 올해 1월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그 바로 다음 달에 첫 공식 행사에서 사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작정하고 왔다는 거죠. 네. 외교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발언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조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만 노려보고 있다는 게 아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부르죠. 이 ICBM 등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이 사드는요. 탐지거리가 1000km가 넘는 이 X밴드 레이더라고 합니다. 이 레이더와 요격고도 40에서 150km인 미사일로 구성이 됩니다. 즉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일부 지역이 미국의 직접적인 감시망에 노출이 됩니다.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강한 압박을 시작했고요. 미국의 입김은 또 갈수록 거세질 겁니다. 네.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빨라지면 미국이 우리와 일본 가운데 일본 손을 더 높이 들어줄 수도 있겠죠. 보수 정권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자, 앞에서 비용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구매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 거듭 강조를 했죠.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어려움이요, 결국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포기하고 미국에 조금 더 매달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일종의 포괄적인 정치적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상하는 중국과 사나운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 및 러시아와 어느 정도 척지는 결과라는 점은 자연스러운 추론이겠고요. 물론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미국에 더 바짝 달라붙는 게 우리에게 이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숙명 같은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인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나? 우리 방위산업청 비리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비싼 무기를 도입을 해야 콩고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사드가 한 세트에 3조 5천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어디 댓글 보니까 우리도 보면 전문가들 많아. 이게 사드가 효과를 가지려면 최소한 7세트 정도 배치해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그것도 한 2-30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국방부판 이거는 4대강 사업이 되는 거지. 국방부판 4대강. 이게 지금은 우리 사실 국방부 돈 없습니다. 사실 북한에 10배 이상 되는 1년에 한 30조 원씩 국방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대다수가 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본의 방위비가 높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자위대가 다 직업군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위대 같은 경우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근데 자위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자위대는 이제 원래 개념이 군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인간들이 전부 직업군인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필요하면은 일반 그 병사들은 징발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위대 곱하기 한 30의 군인들은 금방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은 병사들 월급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몇 프로 안 되지만은 개인이 받는 돈은 요즘 병장들 얼마 받나? 수만 원 한다고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쳐봐. 예. 60만이면 얼마예요? 월급이면은 한 달에 600원씩 들어가는 거야. 월급만 1년에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방비가 많다고 해서 북한이야 월급 주겠어요. 근데 북한 군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병사들은 거의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 차이가 난다. 그런 점 이해는 가지만은 그래도 사실 북한하고 우리하고 군사력은 거의 이제 말하자면 비대칭 전력은 대칭 전력, 비대칭 전력 개념이지 않습니다. 여하튼 재래식 군사 전력은 우리가 앞서고 있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없는 게 우리는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온갖 무기들을 다 도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사드까지 미처 도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간들 돈만 조금만 남으면은 도입하자고 할 인간들이에요.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드가 이제 주한미군이든 우리가 갖고 있던 이거는 기본적으로 ICBM을 겨냥한 말이에요. 예. ICBM을 겨냥했기 때문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미친놈들이야.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ICBM.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은 북한 미사일에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다며요.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인간들 미친놈들이야. 그건 뭐냐면은 애들 때려잡기 위해서 대포를 갖다 사자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북한 미사일 사는 데는 사드 같은 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게 되면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드는 북한에게 효용이 있다기보다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날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뭔가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 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야 뽐보기로 한반도 조져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서
외교 국방 안보 쪽 전문가 한두 분하고 전화로 좀 취재를 했는데 브리핑 내용 중에도 넣었습니다만 저는 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작권 환수를 우리가 포기하고 미국에 매달리기로 한 대가다. 예, 거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지 답이 나온다. 이게 미국 리포트 대사가 저기 김무성이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보고 예. 저 비웃었듯이 네. 미국 국방부에 있는 그 군 수뇌부들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야, 이 병신 얘들은 지금 저기 저 전작권을 우리한테 갖다 바친 지 그때가 1950년인가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60년. 반세기가 훌쩍 넘은 거죠. 넘어갔는데, 야, 이제 니들 가져가. 하니까, 아이쿠, 저 받으면 큰일 나는데요 하면서 뭐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거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실질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미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뭐 한국이 호구라서 좋긴 좋은데, 참 얘들도 병신들이다. 아이고, 저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에이, 진짜. 확. 사드. 아니 이러니 뭐 정상적인 평론을 할 수가 없는 나라야. 이 나라는 뭐 하려면은 뭐 귀하도 옳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귀하도 옳긴 합니다. 아니 뭐 저기 저 일반 지상파의 어법입니다. 예. 상대방을 조질 때 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말도 틀린 게 아니라 완전 개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열받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내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